1인용 종교는 종교에 숨어있는 덩치를 역사적, 과학적으로 풀어봅니다. 본 유튜브 채널은 정교 분리를 부정합니다. 종교는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리아가 프랑스의 위임 통치 체제로 편입되면서 유프라테스 평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베마레는 프랑스 수비대가 주둔했습니다. 1933년 여름 어느 날 수비대장 카반 중위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친척 장례식을 치르려고 텔 하릴이라는 산 중턱에서 무덤을 파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송장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현장을 찾아간 카반 중위는 발굴된 돌 조각상을 아부 케말로 보내는 한편 베이루트의 고대 유물 장관으로 있던 앙리 세릿과 알레포 박물관 앞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1월 말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고고학자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가 왔는데 12월 14일 대규모 발굴단이 아베마를 방문하면서 시리아의 시골 도시는 야단 법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고대 도시 국가였던 마리의 유적터였던 겁니다. 기원전 2000년대의 마리의 궁궐터는 10에이커, 한국의 단위로 보면 12,200평의 규모였고 궁궐 서고에서 발굴된 쐐기 문자 점토판만 해도 25,000장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이 건립한 니네베 도서관의 점토판이 22,000장이었으니 마리 궁궐에는 니네베 도서관보다 많은 문서가 보관되었던 겁니다. 이 고대 도시 국가 마리의 마지막 왕은 집리림이었는데 기원전 1700년경 바빌론의 그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마리를 정복하고 수도를 파괴하며 끝나버렸습니다. 마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성경 독자들은 마리의 유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수없이 언급된 아모리족이 바로 도시국가 마리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모리족과 마찰을 일으키며 아모리족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거의 없지만 마리 유적터에서 발굴된 증거를 보면 오히려 아모리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흔히들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면 왕이 어디를 정복했다는 문구가 나오고 각종 전투 장면과 포로를 끌고 오는 장면이 부조로 남겨져 있는데 마리 유적터에는 종교의식과 무역, 상업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발굴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옥한 자기 국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셈족 유목민들을 걱정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셈족 유목민입니다. 마리의 아모리족은 국경지대에 초소를 세우고 현지 상황을 수시로 수도 마리에 보고했습니다. 텔 하리리에서 발굴된 쐐기 문자 점토판은 파리로 보내져 아시리아 학자들이 해독했는데 이 중에 국경지대 초소의 공무원이 수도에 보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신바눔이 가깝게 올리는 보고. 어제 마리를 출발해 주루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어젯밤 봉화로 교신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마눔에서 일룸물록으로, 일룸물록에서 미시란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테르가 지역의 베냐민 마을들이 그 신호에 봉화로 응답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곧 알아낼 예정입니다. 봉화 신호 내용의 파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 수비를 강화하고 각하께서는 성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건의를 올립니다. 국경지대의 이 바눔이라는 공무원이 유프라테스 중부 지역에서 기원전 19세기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우리가 잊기 아는 부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동복아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대에 따르면 슈레굽이 람세스 2세 시대인 기원전 1200년대에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는 이때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출애굽 연도에 따르면 기원전 1600년대이고 이때는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며 베냐민 지파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9세기의 마리의 문서 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언급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바눔이 올리는 보고서 외에도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도시국가 마리는 연도를 기록할 때 당시 발생했던 큰 사건을 기준으로 연도를 셈했습니다. 이 연도 셈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에도 베냐민이 언급됩니다. 이에둘림이 헨으로 가서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해라는 연도 기준점도 있고 집리림이 베냐민 사람 다비둠을 죽인 해라는 연도 기준점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베냐민이 언급되는 쐐기 문자 점토판은 또 있습니다.
마리는 과세 자료 확보와 징병 대상자 파악을 위해 호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했는데 마리 왕궁 관리들은 베냐민 사람도 조사 대상으로 여겼지만 지방 관리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삼시 아두라는 지방 관리는 수도 마리에 있는 이아스마 아두라는 관리에게 이 안건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호구조사에 포함시키자는 귀하의 제안에 관한 건인데 베냐민 사람들은 호구조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만약 조사를 강행하게 되면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들의 친척 라아바이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척 화를 낼 것이며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그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 베냐민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가서 크게 부족을 이뤄 베냐민 지파가 되고 출애굽때 이집트를 나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훗날 그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와야 하는데 이미 역사에는 기원전 19세기의 베냐민 사람들이 나름 큰 세력을 유지한 유목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는 현대 중국의 꼬라지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나라가 분열된 걸 막기 위해 타민족의 역사를 집어삼켜 몸집을 키웠습니다. 몽고 원나라를 자국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도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지파연합국가로 성장하는 스토리이지만 이건 그야말로 진짜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 12지파는 각각의 역사로 살아남은 지파지만 그들을 통합하기 위해 야곱의 12아들이란 스토리에 엮었자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라는 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지파라는 것이며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해 베냐민 한 지파를 공격한 것도 그들이 피를 나눈 한 민족이 아닌 중국처럼 억지로 합쳐진 민족이란 증거입니다. 마리의 왕실 서고에서 발견된 쐐기 문자 톡판이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나 베냐민 지파를 야곱의 막내 아들이라 우습게 여기지만 실은 기원전 19세기에 존재했다. 너희들보다 짬밥이 많은데 선배라고.